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해를 맞아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희망을 생각하고 염원할 때입니다. 올해도 경제 전반에 걸쳐서 전망이 이렇게 밝지는 않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신년 특집에서는 이런 바람을 모아서 여야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2015년 희망의 조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할 두 분 국회의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두 분 국회의원들께서 도민들께 새해 인사부터 해주시죠. 자, 먼저 조혜진 의원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입니다. 청량의 해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또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셨죠? 작년 한 해는 정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져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컸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얼른 살아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연초에 청마의 푸른 꿈을 가지고 세우셨던 많은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에는 을미년 이 새해에는 이루지 못한 작년의 꿈 계획들이 갑절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보금자리인 경남에도 좋은 일이 많아서 반가운 소식들이 넘쳐나는 활기찬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번에는 민홍철 의원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입니다. 가보년 한 해 도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극복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양처럼 온순하고 평화롭게 모든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희망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경남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의 꿈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두 분 의원들께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출될 만큼 국정감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임해주셨는데요. 자, 이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우리 민홍철 의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3년차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서민경제와 또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그 현장 체험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꼭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고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했는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람을 느꼈다는 것은 당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부동산 3법을 여당과 협상을 해서 통과시켰다는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서민 경제나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특히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현안을 살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정에 반영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작년과 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조혜진 의원께서는 지난 한 해 뭐 어떤 일에서 주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어쨌든 상을 주시고 이번에 상을 3개나 받았습니다. 예.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그게 참 기분 좋은 일이었고요.
제가 재선이 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저희 상임위의 여당 간사를 맡아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주요 시책과 관련된 법안들을 또 많이 처리를 했고, 제가 ICT 특별법이라는 그 창조경제 활성화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올해 초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단말기 유통법, 그걸 또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요금 부담을, 통신비 요금 부담을 낮추는 그런 일에 단초를 마련했던 것이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초선, 재선 7년차를 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참 풀지 못했던 숙제가 마침 작년 연말에 다 풀려가지고 나노 국가산단이 밀양에 유치가 되고, 또 작년에서는 대합 IC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고, 또 구밀양대학 부지에 나노 폴리텍 대학을 이제 설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포함해가지고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많이 풀렸고, 또 제가 올해 작년 7월부터 경남 도당 위원장을 맡았는데 도당 위원장으로서 작년 연말 예산국회 때 우리 경남도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의 위원이셨던 우리 민홍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남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런 일들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올해 두 분께서 이제 특히 좀 집중할 만한 뭐 어떤 의정 계획이라 그럴까요? 집중하실 의정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민 의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제 그 해왔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김해 지역에 어떤 현안이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난개발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지역을 조화롭게 다시 또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경남 전체에 대한, 제가 이제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경남 전체에 대한 어떤 SOC 사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야당 의원입니다만은 예결위 소속을 거의 이제 몇 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예산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저희 당 의원님들도 설득해서 이제 많이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특히 우리 김해 지역은 이제 가야 문화의 또 원류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가야 역사 문화를 어떻게 하면 복원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 만들어 갈 거냐,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혜진 의원께서 올해 뭐 집중하실 의정 계획 어떤 게 있으신지 또 말씀을 해주시죠. 올해도 저희 상임위에 제가 여당 간사를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비롯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 필요한 또 그 법안들이 많이 또 대기 상태입니다. 이걸 빨리 처리를 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또 선거가 오지 않습니까? 선거가 오는데 제가 속한 새누리당이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은 당이 환골 탈퇴하고 또 국민의 기대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당의 쇄신 작업에 일조를 해서 내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국민들께 또 박수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이 기초를 까는 작업, 그거에 좀 힘을 모으고 싶고, 정말 이 개인적으로는 국가 백년지 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개헌 작업, 헌법 개정 작업, 제가 국회의원 헌법 개정 추진 모임의 여당 간사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일에도 좀 집중을 해서 전망이 그렇게 썩 녹록해 보이진 않지만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데도
제가 좀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예. 그런 포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정 현안과 또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잠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서 전국이 요동을 쳤습니다. 자, 이 통합진보당 해산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념 논쟁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의 저 체제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가 전혀 안 되고 부자, 손자까지 세습이 이루어지는 저 체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저 체제 그러면서 국민들 먹이 살리지 못해가지고 몇 백만을 굶겨 죽이는 체제 그리고 그런 정권을 바꿀 수 없어가지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강제수용소에 보내가지고 인권 탄압하는 저런 체제를 우리가 추종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어온 이 멋진 대한민국을 저 나라로 끌고 가서 저런 형태로 통일하자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건 정말 몽상가이고 망상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 역사에 대한 배신 행위인데 헌법재판소는 이 통진당의 강령과 그동안의 그 정당으로서의 목표, 목적, 활동이 북한식 사회주의로 북한과 같은 체제로 남북을 통일하는 것이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해왔고 심지어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려고 해왔다라는 것을 갖다가 밝혀내고 그런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존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해산 결정을 내렸고 네.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 실체를 몰라서 그냥 좋은 말에 속아서 그냥 뭐 진보적이고 뭐 이렇게 친서민적이고 그런 정당인가 보다고 한다면은 저런 정당 왜 해산시키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헌법재판소가 밝혀낸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가질 국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건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서 선거로 정리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그쪽에서는 하는데 선거를 했더니 결국은 그 정당이 국회의원 의석수 13개나 가지고 원내에 종북 교도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거란 게 국민의 뜻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걸러내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은 선거도 잘못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당선이 무효가 돼서 의원직이 상실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통진당 자체가 그런 선거 과정을 각종 부정행위나 또 폭력행위로 왜곡시켜가지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선거에 맡겨서 그 정당을 정리하자고 하는 주장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다양성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물론 다양한 가치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은 북한식 저런 세습체제, 우상숭배, 인권탄압, 백성, 국민들 굶겨 죽이는 저 체제가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 다양한 가치 중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옳았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그런 망상적이고 공상적이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정당에 우리 국민 세금으로 혈세로 매년 수백억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도와줬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정말 국민들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진보 세력 또 야당 세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것이 좋고 이번 현재 결정이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 세력 또 진보 세력이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진보당이 종북 세력이고 종북 세력에 의해서 해산 결정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홍철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결코 그 통진당의 그런 종북주의적인 그런 그 노선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저도 이제 결정문을 어느 정도 요약본을 읽어봤습니다만은 막바로 그 통합진보당의 노선 자체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을 하고 예. 종북주의로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예. 뭐 여러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인데 그렇다면 모든 그 법치주의라든지 또 재판에 있어서의 명확한 증거 이런 부분은 존중이 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도 나치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제 그 해산이 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거를 근거로 해서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 1년 6개월에서 한 10개월 걸렸는데 다소 조금 좀 빠른 감이 없잖아 있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이제 정당 해산의 문제를 선거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제 다른 견해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뜻, 국민이 선택한 정당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선거를 통해서 도태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특히 이제 정부가 제소해서 해산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국민에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은 예. 우리 헌법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국가 아젠다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그런 노선에 따라가는 특히 이제 폭력적인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 그 새정치연합에서도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예. 저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예. 뭐, 종북 자체는 뭐 곤란하지만, 이 종북, 통진당 전체가 종북이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퇴출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말씀으로 네, 그런 이해하겠습니다. 또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 뭐,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회 정상화 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금 뭐 관련 청문회나 특검을 해야 된다고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은 또 이제 민생국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급한 민생 현안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그 민생 현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두 분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민영철 의원 또 말씀을 해주시죠. 간략하게 뭐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그 청와대 그 참 국정농단 문건 관련된 그 이 문제는 참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돼서 사실 이런 참 소위 비선실세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농단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의 국정 어떤 수행에 있어서 또 장악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서도 밝혀진 게 없고 그 문서 유출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마 그 정치 그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검을 통해서라든지 밝혀져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라든지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도 많죠. 그럼 올해 들어와서도 이제 해결해야 될 게 특히 작년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가계부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지금 거의 1,000조가 넘었거든요. 네. 한 4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서민경제가 가계부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 가계부채 중에서도 그 자영업자의 부채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경제기조 자체가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또 작년에는 인정이 돼야 되고요. 올해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경제 안정 이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조혜진 의원은 시급한 민생에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비선 문제 이거는 청와대 문건이 외부에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거는 정말 바로잡아야 되고 그거는 그 실체가 곧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은 또 상당 부분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건에 그런 내용이 실리고 한 그 연원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저는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권 2년 차를 마치면서 청와대의 국정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사난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배경이 다 그런 데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성을 저는 저희끼리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3년차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운영 또 시스템 또 정부 운영 또 당정청 간의 이런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시급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좀 전에 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 포함해가지고 서민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계속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작년에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와 또 정부가 같이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조 의원께서는 이제 경제 활성화와 이제 민생 복지 확충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뭡니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걸 통해서 경제 체질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지금 방침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텐데 자, 이 경제 활성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기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뚫고 일어서지 못하면은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위기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중국 경제 또 그 급부상하는 것부터 해서 나머지 또 세계 경제의 침체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문제.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들이 조선 자동차 뭐 등등 이런 제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는 문제. 또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등등 이런 ICT 사업도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좀 저하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현실에서 또 작년에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내수 소비 심리도 급속히 냉각돼 가지고 내수 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살려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그 이상 절박한 건 없어서 정부는 수단이라는 수단은 다 쏟아서 일단은 살려내고 봐야 된다 해서 재정 지출도 작년에 예산 짤 때 확장 재정 형태로 해가지고 재정 투자를 더 늘리고 그중에서도 직접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좀 전에 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고 또 올해 초부터 올해 예산을 초기에 이제 조기 집행하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덕분에 또 이제 작년 말에 여야가 통과해 심겼던 부동산 4법 때문에 재건축 시장 경기도 조금 이렇게 약간 좀 활성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걸 비롯해서 또 소상공인 또 재래시장 이런 그 서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지금 그 국회에 저희가 법으로 제출해 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기 활성화 방안들을 최대한 가동해가지고 올해 안에 어떻게든 살려내야 국가도 살고 우리 정권도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 의원께서는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또 가계부채를 심화시킨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이게 이제 경기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방침으로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민홍철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는 뭐 선거가 없는 해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공공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 부문 등을 포함한 구제개혁에 치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국정기조를 이제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구조개혁 중에서도 이제 그 노동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이제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노동 개혁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가계소득의 좀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연착륙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제 노동의 유연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면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노사정 합의가 지난해 12월 달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단순히 비정규직을 2년에서 이제 4년으로 늘린다든지 뭐 그런 접근을 가지고는 그 노동의 유연성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뭐니 해도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내느냐 이게 이제 경제 활성화의 아주 가장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작년 10월 달에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그 대학 졸업자들의 그 취업률이 실질적인 그 실업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요. 저출산이 해결됨으로써 이제 장차 우리 구조적인 경제의 어떤 그 저조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 정책의 모든 초점이 그런 어떤 저출산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창출 여기에 집중돼 줘야 이 경제 활성화 또는 노동의 유연성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 위주의 그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의 어떤 정책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둔 경제 정책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두 분 말씀이 모두 이제 서민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라는데 뭐 공의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계소득 증대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가계부채 문제 이런 문제들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두 분 의견 조금 더 들어보죠. 조혜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민경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같은 걸 만들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그리고 주택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3법 작년 말에 개정을 처리하고 그리고 월세 그러니까 그 월세 사시는 분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월세 10% 재공제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해 월세 내는 것 중에서 한 달분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주택 안정을 위해서도 앞으로 3년 동안은 주택을 가진 분이 그거를 준공공 임대용 주택으로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가지고 준공공 용도의 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듯이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현재 전국에 한 40여만 명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리고 수급 금액도 한 해에 42만 원인데 현재는 점차로 늘려가지고 48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이 정책과 법안을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 의원께서는 이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이 주거 안정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뭐 세 가지 정도를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민홍철 의원은 서민경제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조 의원님 말씀에 덧붙였어요.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정부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 왔고 또 관련 법률도 이제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현장에 보면 이제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민경제 측면에서 그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제발 그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은데 카드 수수료를 좀 낮춰달라. 심지어는 그 골프장에 사용하는 수수료도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낮춰달라 해도 지금 사실상 그게 반영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난 그 국회에서 이제 주거복지법이 그 재정 움직임도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서민주거대책 특별위원회가 이제 국회에 구성하기로 돼 있고 이제 활동을 곧 시작할 겁니다만은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이제 논의돼야 될 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또 임대사업 등록 의무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특히 그 서민들이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다른 부분들이 다 흔들린다. 이런 측면에서 주거복지를 올해는 반드시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